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과 충북,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이 10에서 4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20mm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8도 등 전국이 6도에서 13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임수민이었습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6시 5분입니다. KBS. 직정성답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김용민 라이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뉴스 듣기 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에서 방송된 내용 중에서 한 장면을 듣고 뻐꾹뻐꾹 안에 들어갈 내용을 맞춰보세요. 문제가 생각보다 빨리 지나갈 수 있으니 잘 듣고 정답을 보내주세요. 그럼 문제 나갑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꽃가마 언제 꽃가마를 태워줄지 시기를 결정하는 게 고민이다, 이런 취재 말씀하셨는데 본인이 뭐 지금 당에서 맡은 것도 없고. 근데 정치권에는 이제 꽃가마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정치권에서 나오는 꽃가마 얘기를 믿는다면 그건 뭐 순진하거나 바보거나 둘 중에 하나고요. 네. 자, 9778번 쓰시는 분, 꽃가마는 저승 갈 때 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그건 다른 거지, 다른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네, 9778. 아니 그게 이제 바른미래당 대변인의 논평이었어요. 아, 그래요? 정말 금방 지나갔죠? 그래서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자, 9778번 쓰시는 분, 꽃가마는 저승 갈 때 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그건 다른 거지, 다른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네, 오늘 퀴즈 팝콘 토론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어제 코너에서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의 꽃가마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난주에 열린 한 출판기념회에서 이현주 의원이 자유한국당 입당 가능성을 시사하니까 이 자리에 함께 있던 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한국당에 꼭 필요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분이다. 꽃가마를 언제 태워드릴지 고민하고 있다. 네, 이 꽃가마 발언에 대해서 박원석 전 의원은 정치권에는 꽃가마가 없다. 꽃가마 이야기를 믿는다면 순진하거나 바보거나 둘 중 하나다라면서 강력하게 비판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청취자분이 꽃가마는 저승 갈 때 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메시지에 대해서 제가 저승 갈 때 타는 건 꽃가마가 아니라 이것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네, 자, 오늘의 퀴즈. 여기서 이것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이현주 의원 탈당 발표에 대해서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속보이는 철새의 최후 정치 행보 앞에 놓인 것이 꽃가마일지 아니면 이것일지 지켜볼 일이다. 네, 저승 갈 때 타고 가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석자입니다. 정답 보내주실 곳은요. 문자는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KBS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자, 기상천외한 오답을 보내셔서 저를 웃기는 분께도 특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Trying hard to capture the moment. This morning I don't know. 'Cause a bottle of vodka still lodged in my head, and some blonde gave me nightmares. Think that you're still in my bed. As I dream about movies that won't make of me when I'm dead. With an ironclad fist, I wake up and French kiss the morning, while some marching band keeps us
song beat in my head while we're talking about all the things that I long to believe about love, the truth. You need me, the truth is, baby, you're all that I need. I wanna lay down in a bed of roses. Oh, just as close as Holy Ghost is, lay you down on a bed of roses. Well, I'm so far away, step that I take on my way home. King's ransom and dimes I give each night to see through this red phone. Still I run out of time, or it's hard to get through to the blur on the wire. Drives me back to you, I just close my eyes. Listen, baby, when I love you is true. I wanna lay you down in a bed of roses. For tonight I sleep on a bed of nails. Oh, I wanna be just as close as Holy Ghost is, lay you down on a bed of roses. 네, 본조비의 Bed of Roses 함께 했습니다.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계세요. 네, 여기는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에 5시 5분에 시작해서 6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요. 토요일 말입니다. 자,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현장 지금 동영상으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또 김용민 TV 계정으로 즐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팝콘 토론 코너 중에 퀴즈에 나온 바로 그 장면 가볼까요? 자, 9778번 쓰시는 분, 꽃가마는 저승 갈 때 타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는데 그건 꽃상이고요. 꽃상이 다른 거지, 다른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9778번. 아니 그게 이제 바른미래당 대변인의 논평이었어요. 아, 그래요? 맞아요. 꽃가마가 될지 꽃상이가 될지 두고 볼 일이다. 네, 정답은 꽃상이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꽃상이어라고 답을 해주셨을지 들여다볼까요? 먼저 첫 번째 8640번 쓰시는 분 정답 바로 갑니다. 장가. 네, 장가 간다고 틀렸고요. 5374번 쓰시는 분 꽃가마가 아니고 불가마입니다. 네, 이거 하나 못 맞히나 몰라요 제가. 자, 그리고 4747번 쓰시는 분 꽃상여가 아니라 꽃가마가 아니라 꽃사슴. 자, 그리고 9366번 쓰시는 분 우리 할머니 알록달록 꽃상여 타고 좋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네, 꽃상여 맞히셨고요. 7238번 쓰시는 분 꽃마차. 자, 8454번 쓰시는 분 정답 꽃상여가 아니라 황우여. 예, 이분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교육부총리 지냈던 황우여 전 의원. 자, 그리고 신길선님 꽃상여. 우리 남편은 결혼 이후에 저에게 꽃 한 송이 안 주고 매달 카드 대금 영수증 주네요. 이걸 확 그냥. 자, 그리고 3571번 쓰시는 분 꽃상여가 아니라 상여금. 자, 그리고 가윤한님 근두운. 자, 그리고
24번 쓰시는 분 KTX 네, 빨리 보내드린다고요. 자, 그리고 3943번 쓰시는 분 꽃상여입니다. 제 이름이 김상여입니다. 정말 유익한 방송 듣다가 제 이름이 나와서 정답 보냅니다 라고 하셨어요. 김상여. 아이고 온갖 하여간 이름 갖고 화제를 만발시키셨네요. 예. 자, 그리고 1236번 쓰시는 분 꽃가마가 아니라 패스트트랙. 자, 그리고 1752번 님도 정답 KTX. 이현주 의원은 부산행 KTX 노리고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이 오신환 의원에서 최이배 의원으로 바꿨잖아요. 또 한 명 권은희 의원도 이 패스트트랙에 반대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권은희 의원을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했다는, 그러니까 권은희 의원을 사보임했다는 이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가 뭐 논란, 반발 다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가 읽히죠. 네, 방금 들어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꽃상여 맞히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당첨자 확인은 김용민 라이브 홈페이지에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라디오 정보센터는 정한나 씨입니까? 정한나 씨 만나보죠.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의 형 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보스토크 국동연방대학에서 북러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외교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신남방, 신북방 정책이라는 우리 정부의 두 가지 외교 정책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영민 남북정상회담 이행추진위원장은 판문점 선언은 위대한 출발이지만 평화의 한반도로 가는 첫걸음일 뿐이라며 이제 4차 남북정상회담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 뉴스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를 듣고 계시죠? 쏙 인터뷰. 귀에 쏙 맘에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정상의 만남, 8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8년 만의 만남. 네. 자, 오늘의 두 정상의 말 그리고 그 행간에 숨어있는 의미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남북, 북미, 한미 관계. 네, 이분께 여쭤보면 명쾌합니다. 자, 러시아 전문가기도 한데요. 세종연구소 수석 연구위원 홍현익 박사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홍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박사님. 자, 8년 만에 북한 러시아 정상이 만났다 하면 김정은 위원장으로선 처음 만난 거가 되는 거죠?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처음 만난 거죠. 네. 사실은 2015년에 벌써 푸틴 대통령이 그 전승기념일이라고 있거든요. 2차 대전에 유럽에서 승리를 이끈 게 소련이었기 때문에 예. 해마다 5월 9일 날 전승기념일을 하는데 2015년은 7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벌써 초청을 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야 간 겁니다. 작년 5월 달에는 러시아 외무부 장관, 오늘 그 회담에 배석했던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직접 평양을 가서 푸틴 대통령께서 꼭 좀 보고 싶다. 그래서 9월 달에 그 지역의 극동 경제 포럼 할 때 블라디보스토크에 좀 와주면 거기서 만나서 정상회담 하자 이랬는데 작년에 또 안 갔죠. 그래서 이제야 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북러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내용 간략하게 한번 짚어볼까요? 예, 공식 발표가 논의했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데요. 네네. 대체로 그 북핵 문제 해결 방안과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 여기에 대해서 주로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북한의 배석자가 리용호 외무상하고 최선희 부상뿐이었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큰 그림만 얘기했지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 그러네요. 이건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 같아요. 그 경제 완료를 일부러 배석 안 시켜서 러시아가 우리를 도와주면 그 다음에 정상회담에서 경제 문제 논의하지. 우리가 푸틴 대통령이 지금 속내에는 바라기는 철도 연결 사업. 그거하고 가스관 부설 사업 이거 굉장히 하고 싶어 하는데요. 네. 북한 때문에 지금 못 하는 거거든요. 북핵 문제 때문에. 사실 그 철도나 가스나 다 남한을 또 염두에 두고 하는 사업 아니겠어요? 그럼요. 지금 러시아하고 한국 정부는 굉장히 하고 싶은데 예. 북핵 문제가 물론 풀리지 않아서 못하지만 북한은 굉장히 좀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예. 북한 경제가 어렵다는데도 어쨌든 지금 확대 정상회담에 배석한 면면이 리용호 외무상하고 최선희 제1부상만 배석시켰기 때문에 외교 관료들이죠. 예. 외교 관료 그 핵 문제 하는 사람들만 했어요. 네. 근데 거꾸로 러시아는 교통부 장관, 철도공사 사장, 에너지부 차관 이런 사람 다 배석시켰어요. 러시아는 그래요. 경협을 하고 싶은데 북한이 오히려 좀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이건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제재 가해봐야 우리가 지금 우리 혼자도 살 수 있다. 러시아한테도 지금 경제적인 지원을 하려고 지금 만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과시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이고 참 북한의 배짱은 대단합니다. 강대국 앞에서도 이렇게 조금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네. 한반도 비핵화 경제협력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됐는데 경제협력은 좀 차선으로 이제 차순위로 다음 순위로 이제 미룬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만나고 또 이렇게 긴밀하게 외교적 협의를 하고 있는 건지 김정은 위원장의 목표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번 회담으로. 그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하여튼 러시아는 그 접경국이기 때문에 예. 우호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자기가 6년 동안이나 계속 그 집권하고도 푸틴 대통령 초청을 거부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만나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지금 북미 관계가 결렬이 됐기 때문에 예. 여기서 러시아의 입장이 북한을 상당히 지원해 줄 수 있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핵 문제 해결은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북한의 안보 딜레마 상황을 고려해서 북한의 안전 보장을 줘야 핵이 포기된다. 이게 이제 러시아와 중국도 마찬가지의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시진핑 주석은 4번이나 만났고 푸틴 대통령을 이번에 만났는데 예. 중국은 미국에 대해서 1년에 3,500억 달러나 무역 흑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도 중국 강국에서 뭐라 그랬냐면 올 여름까지 북한 노동자들 돌려보내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얘기가 뉴스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의 속내를 더 도와줄 수 있는 게 푸틴 대통령이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은 지금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까지 받고 있어서 예. 하고 싶은 얘기 다 합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좀 제가 비핵화할 의향이 있는데 미국이 상응 조치를 안 해줘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핵화를 하는 것만큼 제재도 풀어주고 제재 플러스 알파도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죠. 네, 그리고 단계적으로 해법을 내야 합의가 되지. 근데 미국은 지금 일괄 타결식 빅딜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일괄 타결식 빅딜하면 북한은 밝아봤는데 이건 안보 딜레마가 다 너무나 커져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게 단계적으로 아니면 합의가 안 된다. 그다음에 조금이라도 비핵화를 하면 그 단계마다 상응 조치를 하면서 비핵화를 이끌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해달라는 거죠. 스몰 딜로 가도록 해달라.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육자회담 재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정세 국면에 있어서 자기들도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져야 하는데 그 가장 좋은 틀이 육자회담의 틀이라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미국은 이거에 대해서 시큰둥하고 있고 말이죠. 네. 육자회담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사실 러시아는 지금 다자주의로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네.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입장이 쌍계병행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쌍중단 쌍계병행. 그래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면 미국은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된다. 네. 이게 그래서 신뢰를 조성한 다음에 2단계로 육자회담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협상을 같이 해야 된다. 예. 동시병행적으로. 근데 러시아는 여기다 하나 더 더해서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도 논의해서 네. 중국보다도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를 좀 더 늦은 단계나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예. 결국 북한의 비핵화는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이 돼서 북한의 안전보장이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보장해 줄 때야 포기된다. 예. 이게 중국과 러시아가 다른 점입니다. 네.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을 이제 최대한 살려주기 위해서 오늘 만찬사에서 한 얘기 보면은 좀 놀라운 얘기가 푸틴 대통령이 우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북미 회담을 하는 걸 지지한다. 그리고 또 남북 대화를 하려는 김정은 위원장의 노력도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오히려 만찬사에서 육자회담 얘기는 안 꺼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푸틴 대통령도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좀 관계가 강화되는 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는 어느 나라보다도 한반도의 평화 안정을 바라고요. 예. 이게 러시아가 착해서가 아니라요. 러시아 힘이 약해져서 한반도 문제에 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데 네. 다자안보 협력 같은 걸 해가지고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고 육자회담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육자회담을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회담과 남북대화 노력은 지지한다. 이러한 방면의 전략 결정을 해준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자회담을 제안은 해도 육자회담이 지금 당장에 될 가능성은 크지 않고요. 육자회담 북 넘어가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 물론 중국도 육자회담하는 건 좋아합니다. 근데 미국과 협상하고 싶은 게 김정은이기 때문에 육자회담이 당장에 재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의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육자회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사실은. 예. 그럼요. 예. 현재 국면에서. 네. 자,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에 또 열차를 택해서 이동했어요. 블라디보스토크.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불편하죠. 평양에서 핫산으로 해서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게 그게 쉬운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철도가 워낙 낙후돼가지고. 열차를 이용한 의도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은 아버지나 할아버지 때도 이제 열차 여행을 한 적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하노이 갈 때도 3일 동안 하노이 갈 때는 이게 자기가 원하는 합의가 될 줄 알고 위풍당당하게 갔는데 돌아올 땐 좀 초라하게 들어왔죠. 근데 이러한 어쨌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향수를 상기시켜서 자기의 어떤 집권의 정당성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가까운 나라다. 비행기로 갈 필요도 없다. 이런 걸 보여주고 철도 협력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도 용의는 있다. 이런 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데요. 이번에 사실 이 중국 쪽으로 들어가서 중국에서 러시아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관찰이 됐는데요. 네. 중국 쪽으로 안 가고 그냥 나진에서 그냥 핫산으로 두만강 그냥 건너가 버렸어요. 북한에서 바로 러시아로 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러시아가 나진 핫산 사업이라고 자기네 이제 석탄 수출하려고 사업을 했고 유엔 안보리 제재에서도 요거는 예외로 자기네가 이제 풀어놓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정부가 이걸 제재해서 지금 석탄이 못 오고 있는데요. 포스코 같은 데서 쓰려고 러시아에서 가져오는 걸 핫산에서 나진으로 철도로 와가지고 이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우리 정부가 이게 안보리 제재에서도 요거는 예외로 러시아가 빼놨는데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한다고 이걸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러시아가 사실 굉장히 섭섭한 부분이 이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철도 협력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그러나 전략적으로 도와줘야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의 러시아 방문 중에 북한의 통일전선부장이 교체됐어요. 김영철에서 장금철로. 알고 있기로는 장금철이 대남통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이 대남통인 장금철을 통일전선부장에 세운 이유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 사람은 남북 대화에 그렇게
대표격이 아니라 네. 고장송원 이런 걸로 많이 참여한 사람이고요. 네. 민화협이나 뭐 이런 데 있었고 통전부 부부장 하다가 이제 부장으로 승진했는데 그래서 우리 통일부에서 발간한 북한 주요 인물 정보 이 책에도 기재돼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당 중앙위원회 위원이 돼야 북한에서 서열 200위 안에 들어가는데 이번에 후보도 안 거치고 바로 그냥 정위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통전부장이 됐는데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군인 출신이 아니라 민간인 출신이기 때문에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좀 더 원활하게 협상할 수 있고 뭐 그럴 가능성은 또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하는 바가 지금은 통전부라는 게 본래 남북 관계를 하는 건데 이게 김영철을 시켜가지고 북미 관계에서 말 많이 하지 말고 우리 입장만 또박또박 가서 얘기만 전해라. 그런 의미에서 김영철을 시켰는데 미국에서는 그래서 김영철이 이게 너무 강경하다. 그래서 바꿔달라고 계속 그랬는데 바꿔준 거는 어떻게 보면 북미 대화할 생각이 있다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정적인 건 아닌데 어쨌든 근데 최근에 통전부의 내부 검열이 있고 이제 그 인사 이동이 있어서 어제 저 한국 정부에 대해서 한미연합 훈련한다고 굉장히 볼멘 소리를 냈죠. 이거는 조금 좀 안 좋은데 어쨌든 통전부가 새로 인사 교체가 돼서 우리 정부를 좀 떠보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4.27 판문점 선언 1주년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년 전 뭐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었는데 말이죠. 지금의 그 남북 관계 또 북미 관계 앞으로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좀 소강 상태인데 문 대통령께서 중앙아시아 가시냐고 한국을 겪고 김정은도 이제 북러 정상회담을 해야 되니까 또 거기 또 가느냐고 또 신경을 못 썼고 통전부가 남북 관계하는데 남북 관계하는 또 통전부가 대대적인 인사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북한이 내부 체제 정비가 아직 안 된 거죠. 그래서 북미 간에도 지금 미국에서도 실무회담 하자는데 계속 북한이 무응답하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트럼프 만나고 와서 남북 정상회담 적절한 시기에 북한이 원할 때 하자 이렇게 제안해 놨는데도 북한이 아직은 묵묵부답입니다. 그래서 1주년 기념행사도 우리 혼자서 해야 될 것 같아 지금으로 봐서는 문 대통령도 참석하시려다 참석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 이렇게 역사적 물꼬를 화해협력으로 텄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결국은 러시아 가서 정상회담 하는 것도 트럼프한테 다른 카드도 있다라고 하지만 그게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미회담을 해야 되는데 북미회담 나오려면 체면과 실익을 챙기려면 결국 우리 문 대통령 만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빠르면 5월 중순 이내에 전격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원포인트로 판문점에서 되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4.27 대화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저는 이어질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잠시 좀 경색된 국면을 보이는데 그게 북한의 내부 사정이 좀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북러 정상 만찬이 종료되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는 소식도 들어오고 있네요. 자,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홍현익 박사님 오늘 해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금환님이 통쾌한 해설이다 이렇게 또 평가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6시 32분 지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로 가봅니다. 윤여은 씨. 빗길에 퇴근 차량들이 제속도를 못 내면서 도로 정체 극심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안성분기점에서 안성휴게소와 동탄분기점에서 수원, 또 판교분기점과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길게 밀립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쪽, 송파에서 서안암과 광암터널에서 토평, 또 구리 남양주요금소에서 구리 휴게소 쪽으로 어렵고요. 일산에서 판교 쪽은 일산에서 송내까지 20km 가까이 정체입니다. 반대 판교에서 일산 쪽은 안현분기점에서 송내와 김포에서 자유로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와 매송에서 용담터널, 또 일찍분기점에서 금천까지 정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쪽에는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중령터널 부근 3차로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간선도로 중엔 올림픽대로 공항 쪽입니다. 영동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여의 상류와 하류 사이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은 한남대교에서 방화대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빡빡한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 답답하십니까? 그렇다면 어서 오십시오. 뇌에 휴식을 주는 시간 한 주에 한 권 맛있는 책을 만난다. 책의 맛. 김갑수 문화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선태 국민대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비 오네요. 예, 봄비와 책 찰떡궁합 같습니다. 그죠? 예, 책은 어디나 잘 어울립니다. 언제나. 여름이나 놀러 갈 때는 그때 딱이죠. 그때 딱입니까? 네. 그 가을은 독서의 계절 했던 말이 수정된 게 여름에 많이들 놀러 가게 됐는데 오히려 휴가지에서 많이 본다는 것이죠. 아, 책을? 네, 실제 책 판매도 그때 많이 됩니다. 성수기군요, 그러면. 네, 그렇게 됐어요. 네. 여름철을 아주 뭐 최악의 비수기로 그동안 봤던 시각을 교정해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름에 책을 좀 한 권 내겠습니다. 책 내시려고 그래요? 웃겨보려고 한 말이었어요.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출판 시장이 전반적으로 가라앉아가지고. 근데 저는 출판 평론가라는 활동을 10년 이상을 했다가 지금은 이제 멀리 나와서 잘 모르지만요. 네네. 정말 책은 뭐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데 누구의 관심사도 아닌 것 같아요. 최근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책이 나왔는데 누구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나. 네. 모든 사람은 포털과 TV를 통해서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세상을 알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네. 놀랍긴 해요. 어떤 책입니까? 아니 됐어요. 아니 그냥 예술서인데. 예술서. 윤광준이라고 제 이제 가까운 사람이어서 좀 말하기가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합시다 하고 로비를 할까 하다가 이게 또 이러면서 슬쩍 한마디 하는 거죠. 양심으로 살아야지 하고 말았어요. 뭐 이상한 책을 뭐 선택하실 리는 없을 것이고. 네, 원래 이상한 책을 좋아하는데 요새는 이상한 책도 안 나오네요. 뭐 눈 이야기 뭐 이런 거 잘 모르죠. 네. 그냥 뭐 극한때의 책이에요. 한국에도 이런 책이 나올 수 있구나 하고 깜짝 놀란 책도 있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르주 바타유라고 아주 끔찍한 철학자이면서 에로 소설가예요. 그러니까 철학 서적은 어마어마하게 어렵고 심오하고 에로 소설은 인간의 극한때 하여튼 나쁜 작가예요. 에로와 철학이 문화 교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정반 다른 두 가지를 쓸 수 있는지 막 놀랍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네, 책을 봄비와 책 이야기였습니다. 네, 책을 안 읽는 사람이 많다 그러는데 책을 안 읽으면서도 뭔가 아쉬운 미련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쉬운 미련이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책을 안 읽어도 아쉬운 게 전혀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 유명 정치인인데요. 지금 감옥 가신 분인데 그분 책 가보면은 그분 서재 가보면은 너무 책이 어지럽게 꽂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뭐 맥락도 없이 무슨 정치인 자서전이 있고 무슨 철학책이 있고 그리고 원예 책이 원예 책. 꽃 기르는 그런 책이 거꾸로 해가지고 꽂히고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맥락이 없는 개념이 없는 이거 보면은 뭐 누가 준 책을 그냥 장식으로 꽂아놓은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누구를 말하는지 저도 알겠는데 이게 살짝 난감해지는 게 그거는 칭찬의 말인데. 왜요? 책이 정신없고 지저분하면 책을 좀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깨끗하게 정돈돼서 꽂혀있으면 오래 안 본다는 얘기거든. 칭찬하려고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책이 하나 인테리어로 아주 유용하게 그렇습니다. 역할을 할 수가 있죠. 책이 가득한 방에 들어가면은 좋은 점이 있다면서요, 교수님?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흡음도 잘 되고. 네, 냉난방 효과에 아주 탁월하고요. 난방은 그런데 냉방까지요? 네, 더운 날 이 책이 가득한 곳은 별로 덥지가 않습니다. 단열 효과가 뛰어나죠. 그렇군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용으로도 좋고요. 탈취 효과도 탁월합니다. 탈취까지? 네. 거기서 무슨 라면 먹어도 냄새가 막 지워집니까?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 기죽인데도 그거 없습니다. 그런 용도가 최고죠. 네. 제 얘기가 아니고 움베르토 에코가 한 말이.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 좀 약간 실없는 얘기하는 날인 것 같아서 실험 얘기를 하나 하자면 대학교 1학년 때 우리 옛날에도 야단 맞고 그랬거든요.
옛날엔 체육이란 수업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다. 교련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교련도 있었고. 예. 근데 제가 뭔가 굉장히 잘못을 좀 저질러 갖고 그야말로 대학생인데 야단을 맞게 생겼는데 그때 스포츠 가방 큰 걸 갖고 다녔거든요. 네네. 그래서 선생님이 저 교수죠. 갖고 나오라 해서 교탁에 딱 가방을 놓더니 내용물을 확 꺼냈는데 제가 얼마나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냐면 어마어마한 책들이 가득 있었던 거예요. 한 7, 8권이 가득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그 교수가 이렇게 쭉 제목을 보더니 들어가세요. 존댓말로. 여기에 이제 기가 눌려가지고. 들어가세요. 존댓말을 하는 거예요. 야단도 안 맞고 그대로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또 어떤 폼내는 용도로는 좋은데 어깨가 많이 아프셨겠어요. 아니 읽을 수도 없어. 근데 그걸 어마어마한 책을 매일 들고 다녔어요. 그거를 보리라 하고. 책을 들고 다니면 상대방에게 굉장한 어떤 권위 어린 시선을 받게 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만 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귀여운 허영이죠. 귀여운 허영.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책? 네, 오늘은 오헨리 단편집에서 20년 후라는 작품 골랐습니다. 오씨 중에서 이만한 그런 문학가는 없을까요? 네. 오현리 씨인데. 아니 마지막 ipse 그죠. 예, 오헨리죠. 예. 네. 마지막 ipse 크리스마스 선물. 그리고 경찰관과 찬송가 걸작들이 있습니다. 네. 자, 근데 20년 후. 네. 20년 후. 예. 이 책을 말하는 한 문장. 어떻게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수님? 네. 나의 아주 절친한 친구가 범죄자라면 경찰이나 검찰인 나는 어찌할 것인가. 예전에 그 드라마 모래시계에서 강우석 검사와 그 최민수 씨가 맡았던 어릴 적 친구가 성장해서 하나는 어깨가 되고 하나는 검사가 되고. 네네네. 예. 박상원과 최민수였던 것 같은데, 그죠? 제가 누구라고 했어요? 맞아요. 강우석이라고 했습니다. 왜 강우석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예, 박상원과. 네. 아니 그 극중 이름이 우석이었어요. 아, 맞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통일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자, 최민수 씨 역할 이름을 몰라가지고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내 친구가 말하자면은 검사 판사고 나는 범죄자고 이런 관계 아주 매우 아주 좀 미묘한 관계입니다. 예. 네. 이 줄거리 좀 소개해 주십시오. 줄거리 전에 우리 단편 소설의 대가로 알려진 오헨리의 이력을 잠깐 보면은 뛰어난 작가들이 그렇듯이 인생 역정이 참 고단합니다. 보면은 카우보이 노릇도 하고요. 네네. 또 점원 생활도 하고 또 직공 생활도 하고 또 돈이 좀 부족했는지 뭔가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 생활을 3년 동안 합니다. 아이고. 이 감옥에 3년 동안 법조계까지. 법조계까지. 경험이 이 창작에 많은 힘이 됐다고 해요. 해서 본명은 그 윌리엄 시드니 포터인데 이 그 감옥 생활 과정에서 자기를 감시했던 간수의 이름이 오헨리였다고 하죠. 그렇군요. 자기 작가 이름을 필명을 오헨리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10년 남짓한 작품 활동을 펼쳤는데 대략 300편 가까운 단편 소설이 있어요. 예. 근데 오헨리 하면 딱 떠오르듯이 정말 따뜻한 유머와 깊은 페이소스 하면 깊은 슬픔 뭐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해서 세계적으로 모파상, 프랑스 모파상과 러시아의 체홉 그리고 미국의 오헨리를 3대 단편 작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뭐 어떤 작품 하나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오헨리 얘기를 하시고 이제 인생 이력을 좀 얘기를 하니까 저의 그 움직여지지 않은 복고조 사고를 한번 또 얘기를 드리겠는데 언제나 과거는 아름다운 것처럼 미화되고 현재는 지옥 같고 이게 인간의 패턴은 맞는데 언제나 똑같지는 않고 인간이 아주 위대했던 시절이 있고 인간이 초라했던 시절인데 지금의 인간이 굉장히 초라해진 시절이라고 저는 믿어요. 보세요. 한 명의 소설가가 탄생하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대학 입시 준비하느라 학원 열심히 다니고 그다음에 문예 창작학과 들어가서 남의 글 공부 열심히 한 다음에 작가가 됐습니다. 문창과 나온 분들께 죄송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 이력으로 위대한 작가가 되기가 대단히 어려운 게요.
글에 대한 훈련밖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근데 뭐 이 오헨리 씨는 소머리꾼 하다가 어디 들어가 점원 노릇 하다가 두들겨 맞다가 도둑질도 좀 해갖고 감방 생활도 하다가 근데 글재주를 타고났거든. 그래서 뭐 막 썼어요. 그러고는 우리가 그의 글을 읽는데 이 감도가 다른 거죠. 감도가. 글 실력만으로 그 문학의 깊이를 얘기할 수 없다. 아니 그러니까 훨씬 더 어마어마한 게 창의적인 새로운 게 나오죠. 우리가 아는 굉장히 대단한 미국 작가들 중에 인생 이력들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살아온 뭐 잭 런던 같은 영국 작가 보면 아주 최하 밑바닥의 삶을 사는 사람이고 다 그러면서 큰 작가들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다들 비슷비슷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뭐 꼭 문학 분야가 아니라 뭐 음악인이건 어떤 뭐 그림을 하건 어떤 그 예술 내지는 인문 쪽에 큰 인물이 참 나오기가 힘든 게 그냥 고만고만하게 이제 사는데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을 보면 그가 당대에 어마어마한 그 내적 그 내공을 쌓을 수밖에 없는 인생 과정들을 통해서 어디엔가 도달한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만든 여러 그 산물 중에 과거에 대한 그 동경이나 어떤 선망 또 경외감 이런 게 더 커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창작의 영역마저도 테크닉이 지배적이 되고 또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건 하나의 뭐랄까요 형용모순이죠. 창작이 평준화된다는 것이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미국뿐이겠습니까? 대부분의 그 대가들은 인생 이력이 그야말로 갓난 신고의 연속이죠. 그게 이제 창작의 토양이 됐던 듯한데. 네. 오헨리가 그런 삶을 살았다. 네, 오헨리뿐만 아니고 우리 이 시간에 다루었던 많은 작가들이 대부분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그렇죠. 황석영 하면 대작가지만 고등학교 2학년까지가 다고 나머지는 본인이 말해야 그냥 대충 가짜는 아니다 하여튼. 네. 뭐 이문열 씨만 하더라도 학교 제대로 대학 다니다 말았죠. 심지어 장정일 씨 같은 경우는 중학교 때 주먹 다짐하다가 소년원 간 후에 영원히 학력이 그게 다예요. 맞습니다. 국졸입니다. 국졸. 네, 큰 작가들이 그렇게 해서 탄생을 합니다.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학벌 갖고 이 사람의 가치를 함부로 평가하는 거 그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하는 생각을 그러니까 그 예술 영역에서 우리 경우는 미술을 하려면 뭐뭐 미대를 나와야만 대접받는 거 되게 웃긴 거예요. 그게 따지고 보면. 네, 진도 나가겠습니다. 진도를 나가죠. 20년 후 어떤 내용입니까? 네, 20년 후는 배경이 뉴욕이고요. 오헨리 소설의 많은 작품들이 뉴욕인데 뉴욕의 뒷골목 풍경,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풍경을 주로 그립니다. 아, 갑자기 그 사이먼 앤 가펑클의 더 박스.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등장인물이 둘입니다. 셋인데 크게 보면은 지미라는 친구와 밥이 있습니다. 이 지미와 밥은 아주 그 때려야 뗄 수 없는 절친이에요. 절절한 친구입니다. 그리고 경찰관이 하나 등장하는데 지미는 지금 경찰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밥은 이 서부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온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절친한 친구 사이였던 밥과 지미가 20년 후에 만나기로 약속하고 각자의 길을 걷습니다. 우리 20년 후에 이곳에서 만나자. 몇 시에. 그러다가 20년 후 바로 그날 같은 시각 그 식당 앞에서 둘이 만나요. 만나는데 한 사람은 경찰이고 지미는 그리고 밥은 수배자입니다. 돈을 버는 과정에서 뭔가 잘못을 한 모양이죠. 근데 이 경찰인 지미가 자신의 친구인 밥을 자기 손으로 체포해야 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미는 다른 경관에게 사법경찰에게 부탁해서 친구를 체포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까 최민수 씨의 극중 역할 이름이 박태수였고요. 박상원 씨는 이제 강우석 검사로 매우 집착을 하시는군요. 아니 그 방송 끝까지 모든 걸 다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 오헨리의 20년 후 모래시계의 내용이 그랬고요. 오헨리의 20년은 의외로 이제 짧은 소설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할 수 있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저한테 느껴지는 포인트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아주 감상적인 그런 동기인데 우리 청소년 시절에요. 너무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 동성 친구도 있고 여친도 있어요. 그들에게 1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멀어요. 아주 먼 미래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 10년 후에는
어디 장소 어디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꼭 만나자 이런 약속들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70년대 80년대 영화에서 많이 봤습니다. 왠지 김용민 씨는 안 했을 것 같다. 예? 저는 다 까맣게 까먹거든요. 저는 했었어요. 진짜요? 네. 만나셨습니까? 실제로 만 10년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 갔더니 그 식당은 없어졌는데 네. 준이라는 곳이었는데 없어진 자리에 그대로 섰는데 끝내 상대는 안 왔어요. 예. 물론 여성이었죠. 그러니까 이 20년 후라는 소설은 무려 10년 후도 아니고 20년 후예요. 그리고 헤어진 동기가 우리로 말하면 외국에서 이민 간 거 비슷한 정도예요. 뉴욕에 두 어린 친구들이 한 친구가 저 멀리 서부로 돈 벌러 가겠다 이거거든. 예. 그리고 20년 후에 만났는데 생길 수 있는 생의 아이러니. 하나는 범죄자, 하나는 수배자, 예. 하나는 경찰. 그 만남의 기구함을 토대로 우리의 삶은 얼마나 많이 달라지는가. 우리의 삶은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그 국면을 걸어가게 되겠는가. 예. 저도 초등학교 때 옆자리에서 유난히 공부를 못하는 친구랑 아주 친근했어요. 걔 이름도 말하고 싶다. 얘기하시죠. 환근이라고. 환근이. 더듬더듬하던 친구가 정말 거의 30년 돼서 전화 연락이 왔는데 굉장히 그 동네 그대로 여전히 살고 있고 가게 주인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한참을 통화하는데 먹먹했던 그 기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심지어는 경찰과 수배자라는 게 운명의 장난이에요. 네, 장난의 운명이죠, 이 경우는. 장난의 운명. 네, 두 친구가 걸어온 길을 보면은 지민은 그야말로 경찰 공무원으로서 고지식할 정도로 충실하고 착하게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밥이라는 사람은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돈벌이에 골몰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잘못도 많이 했겠죠. 그런 성격들을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들을 몇 개의 문장으로 정확하게 묘파해냅니다. 그렇군요. 이게 오헬리의 아주 특장점이죠. 오히려 문장들이 짤막하면서도 그 사람의 이력들을 그대로 이게 딱 도드라지게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은 처음 그 경찰 지미가 순찰하는 과정에서 이 밥을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되게 순간적인 장면인데 이 밥이 담뱃불을 붙이니까 얼굴에 윤곽이 잠깐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 윤곽을 딱 포착해냅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죠. 불빛에 그의 날카로운 눈매와 오른쪽 눈썹 주위의 조그마한 흉터 그리고 각진 턱을 가진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그의 넥타이 핀에는 어울리지 않게 커다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다. 이 문장으로 밥이 어떤 과정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딱 보여주죠. 풍파많은 삶을 살았네요.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반지 어울리지 않은 반지가 상징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죠. 그의 부. 이걸 보고도 지민은 알아채죠. 자기 친구라는 걸 수배 중인 친구라는 걸 딱 알아채고 그러면 이 친구 체포해야 되는데 어찌 할 것인가 고민하겠죠. 결국에는 본인이 체포하지 못하고 친구한테 체포하게. 그 모래시계에서는 말이죠. 강우석 검사가 내 친구를 어떻게 그 기소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 참 난감한 상황이죠. 그래서 좀 바꿔달라고 했는데 검사장이 네가 해. 그 검사장이 이제 조경환 배우가 했던 돌아가신 양반. 호랑이 선생님.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친구 그 태수를 법정에 세우고 사형을 부형하는. 하여간 이런 기구한 운명의 아이러니도 중요한 포인트고 그다음에 우리가 먼 미래 이 소설에서 상정한 20년 후엔 우리 무엇이 되어 있을까라는 그 미래에 대한 생각. 정선태 교수 같은 경우는 아마 중고등학교를 함께 한 사람들이 20년 후에 정선태를 그대로 예견한 대로 똑같이 됐을 것 같아요. 그때도 모범생 그때도 책을 읽고 그때도 성실하고 그리고 대학 교수 되고. 근데 김용민의 중고등학교 시절을 바라본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때도 여전히 그 학생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지식인이었어요. 여전한 저항 인사였어요? 담임 선생님에 대한 저항 인사였어요? 사실 저희 선생님들이 저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게 담배 피우고 술 마시고 학교 뭐 중간에 도망가고 그러지 않고 모범생으로서 이렇게 매를 많이 맞은 사람은 아마 저밖에 없어요. 모범생으로서는 선생님을 기만하고 희롱하고 그래가지고 선생님들 마무리하겠습니다. 내들렀습니다. 진도 나가야 되겠다. 정말 다른 길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친구 얘기죠. 20년 후에. 네네. 근데 우리
짐이라는 친구가 이 밥이라는 수배자를 직접 자기 손으로 체포를 못하니까 사법경찰을 대신 보내서 네. 체포하게 하면서 그 만감이 교차했겠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네. 내심. 예. 그럼에도 경찰관으로서의 의무는 또 있죠. 의무대로. 그런 점을 떠올리면은 사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보면은 뭐 학연이니 뭐 지연이니 또는 뭐 혈연이니 친구니 뭐니 해서 어떤 그 범죄자들을 옹호하거나 감싸고 도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네, 그런 점에서는 뭐 추억이나 미래를 상상하는 것도 흥미롭지만 이 소설 읽으면서 네네. 우리 오헬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썼는지는 오헬리만 압니다만 독자로서 읽으면은 이 우리의 현재 맥락에서 읽다 보면은 이 지미와 같은 경찰관이 정말 아쉽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좋을까. 네.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지만 예. 그 반가운 친구를 껴안아주고 몰래 좀 감춰주고 이럴 법도 한데 네. 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임무를 사명을 다해야 한다는 그 생각에서 예. 다른 경찰관을 보내 체포할 수밖에 없었던 심사를 이해할 만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선태 교수 덕에 정말 오랜만에 오헨리 단편선 그렇게 부르잖아요. 네네. 오헨리 작품 진짜 재밌거든요. 네. 오늘 소개한 건 물론이지만 다 재밌거든. 그래서 우리 자투리 시간에 버스나 전철 오래 타고 갈 때 뭐 네. 식당에서 그냥 밥만 먹기 지루할 때 뭐 하여간 그때 단편선을 조그만 손바닥만한 주머니에다 손바닥만한 단편선 넣고 다니면서 잘 봤단 말이죠. 네. 지금은 전부 저도 그렇지만 스마트폰 보고 있잖아요. 야, 새삼스럽게 어딘가에 처박혀 있을지 모르는 그런 단편선을 꺼내서 네. 가방이나 주머니에 좀 넣고 다녀야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4869번님이 문학은 사유와 경험과 상상력의 소산인 것 같아요.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자, 마무리하면서 우리 김갑수 선생님 추천곡 들으면서. 네. 비도 오고 축축한데 정반대로 좀 약간 리드미컬한 거 듣죠. 아산티의 Foolish. 네. 짧게 들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김갑수 평론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내일 5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You treating me so bad. You said you love me, no one above me, and I was all you had. And all my heart is beating for you. I can't stop crying. I don't know how I allow you to treat me this way, and still I stay. See, my days are cold without you, but I'm hurting while I'm with you. And though my heart can't take no more, I keep on running back to you.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